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노쇠 돋보기를 든 채로 요양원 상담실 테이블 위 계약서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 제 주민번호가 한 자리가 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눈 더 나빠지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미경이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은 본 것이었죠. 55만 423이어야 할 생년월일 끝자리가 55만 425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9세 된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한테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요. 어머니, 전문가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추석을 열흘쯤 앞둔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 준호 출근 준비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죠. 엄마,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비워두세요.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밥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제게 시간을 비워두라고 하는 건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 있니? 아, 별거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건강 체크 겸 상담 하나 받으러 가려고요. 미경이도 같이 갈 거예요.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번에도 가스 불 끄는 거 잊으셨잖아요.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스불이라. 한번 깜빡했던 걸 가지고 석 달째 이야기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죠. 오이 소박이를 씹는 소리만 부엌에 맴돌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병든 것처럼 취급받는 게 언제부턴가 싶다. 오후 2시 준호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황금빛 노후 요양원이었습니다. 요양원.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차에서 내렸죠. 잘 가꿔진 정원과 깨끗한 건물 외관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상담만 받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건강한 어르신들도 미리미리 알아보신대요. 미경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더 불안했습니다. 상담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벽에 걸린 행복한 노후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사진이 오히려 섬뜩했죠. 최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50대 여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친근한 미소, 전형적인 영업사원의 모습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젊으셔서 70은 넘으신 줄 알았는데 68세시네요. 정말 안 보이세요. 빤한 립서비스. 하지만 준호와 미경이는 감탄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동안이세요.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최 실장은 능숙하게 요양원의 장점을 설명했죠. 24시간 간호, 다양한 프로그램, 영양사가 짠 식단. 마치 호텔 소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화제가 제 건강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신다거나. 아,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말 깜빡깜빡 하세요. 지난달에는 통장도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고. 미경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통장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을 금고에 넣어둔 걸 잠깐 잊었던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말하는군요. 입을 다물자. 여기서 반박하면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최 실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초기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어머님께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릴게요. 요즘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미리 입소하시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어요. 초기 치매라니. 제가 초기 치매라니요.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며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그냥 상담 신청서니까 한번 읽어보고 서명만.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낸 건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서였는데 그 노쇠 돋보기는 남편이 살아생전 애용하던 물건이었죠. 낡았지만 여전히 잘 보였습니다. 렌즈를 통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장기 입소 사전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상담 신청서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이미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순 55만 425-2XXXXXX.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일은 3월 23일, 25일이 아닙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돋보기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확인했죠. 분명히 틀렸습니다. 실장님, 여기 제 주민번호가 틀린 것 같은데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입력 실수를 했나 보네요. 금방 수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미경이와 최 실장이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돋보기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죠. 어머니, 괜찮아요. 단순 실수예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경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돌아오는 차 안. 준호가 백미러로 절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받아보니 어때요? 시설 괜찮던데. 그래, 괜찮더라.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방 속 돋보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왜 하필 주민번호가 틀렸을까? 왜 상담 신청서가 아니라 입소 계약서였을까? 왜 이미 내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으며 멸치를 볶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계약서 생각뿐이었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작은 방으로 가서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쓰던 줄자, 계산기, 그리고 수첩이 있었죠. 회계사였던 남편이 늘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영순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문서도 마찬가지야. 자세히 보면 다 보인다. 내일 다시 그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자꾸만 들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나이에 내가 뭘 의심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만약 내 예감이 맞다면?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추석이 열흘 남았는데 올해 명절상은 무사히 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 내년 추석은 내가 어디서 보내고 있을까요? 돋보기를 한 번 더 닦으며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죠. 거기엔 어제 몰래 복사해둔 요양원 서류가 있었습니다. 네, 복사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까지 걸어가서요.
어머, 어르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놀라서 물었지만 그냥 웃어넘겼죠. 누가 새벽에 요양원 계약서를 복사하러 나온 68세 할머니를 의심하겠습니까? 돋보기를 들고 다시 한번 주민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5만 425.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 서명란이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서명란에 흐릿하게 뭔가 보였죠. 복사를 진하게 해서 그런가? 남편이 남긴 줄자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30cm짜리 철제 줄자. 이걸로 뭘 하냐고요? 제가 회계사무소에서 일할 때 배운 겁니다. 문서의 글자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위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주민번호 숫자들 사이 간격을 하나하나 쟀습니다. 55만 423에서 55만 425로 바뀐 그 부분. 미세하게 간격이 달랐습니다. 0.5mm. 육안으론 구분 안 되지만 줄자로는 보였죠. 이건 누군가 일부러 바꾼 거야. 아침 6시.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제 상담 받으시느라 피곤하셨나?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야. 잘 잤어. 짧게 대답하고 된장찌개를 떴습니다. 준호가 신문을 보며 말했죠. 엄마, 그런데 요즘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죠. 작년에 받았지. 작년이요? 아니, 미경이가 이번 달에 받으셨다던데. 미경이가 준호를 툭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제가 같이 갔었잖아요. 8월 15일에. 8월 15일? 광복절에? 그날은 제가 친구 경조사에 갔던 날인데요. 대전까지 다녀왔던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 그랬나?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미경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러니까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오전 10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미경이가 장 보러 간 사이 그녀 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지만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화장품들 사이에 서류 뭉치가 있었죠. 그 중에 K병원 건강검진 결과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봤습니다. 환자명 박영순. 검진일 2024년 8월 15일. 특이사항 경도인지장애 의심, 정밀검사 요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죠. 담당 의사 도장이 며칠 전 TV에서 의료사고로 고발됐던 그 의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제 혈액형이 틀렸습니다. 전 O형인데 여기엔 B형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짜다. 이건 가짜 서류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죠. 어머니, 방에 계셨어요? 미경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거실로 가는 중이었어. 아, 네. 미경이가 제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죠. 날 의심하는구나. 그래, 나도 널 의심하고 있어. 오후 3시, 동네 복지관에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지는 복지관이 아니었죠. 구청 근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안 보이는 낡은 건물 2층.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지만 전 주춤했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아, 잘못 찾아왔네요. 죄송합니다.
돌아서 나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죠. 어머니, 어디세요? 복지관에 전화했더니 안 오셨다던데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날 감시하고 있었구나. 아, 은행 들렀다가 가는 중이야. 은행이요? 무슨 일로?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무슨 추궁을 받을지. 저녁 식사 시간. 엄마, 내일 다시 요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왜? 서류 정정하는 것도 있고 시설 둘러보기도 하고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미경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왕 가는 김에 입소 상담도 자세히 받아보시면. 입소?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니 준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당장은 아니고요. 그냥 미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경이가 제 옷들을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큰 가방에 제 속옷과 평상복을 넣는 걸 봤습니다. 추석 지나고 바로 보내려는 거구나. 밤 11시 다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복사해둔 계약서를 꺼내 도장 부분을 자세히 봤죠. 남편이 쓰던 확대경까지 동원했습니다. 도장의 인주 번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도장을 찍으면 가장자리가 진하고 가운데가 연해지는데 이건 반대였죠. 가운데가 진하고 가장자리가 연했습니다. 복사한 도장을 또 복사한 거야. 이건 위조 문서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죠. 준호야, 내가 정말 이런 아이였니? 엄마를 이렇게. 눈물이 났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주민번호 끝자리 변조 마이너스 55만 423 55만 425. 2. 가짜 건강검진 결과 마이너스 2024년 8월 15일 실제로 병원 안감. 3. 혈액형 오류 마이너스 O형 B형. 4. 위조 의심 도장 마이너스 인주 번짐 패턴 이상. 5. 계약서 종류 마이너스 상담 신청서가 아닌 장기 입소 사전 계약서. 증거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을까?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올해는 정말 특별한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돋보기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순아, 정신 차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내일 그들이 다시 요양원으로 데려간다면 전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될까요? 아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 사진을 한번 보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눈은 또렷했습니다. 치매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침 7시, 요양원에 다시 가는 날입니다. 어젯밤 준호가 꼭 같이 가셔야 한다고 못을 박았죠. 전 일부러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3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샀던 검은색 정장. 거울을 보며 생각했죠. 정신 나간 할머니로 보이면 안 돼. 멀쩡해 보여야 해. 어머니, 그렇게 차려입으실 필요 없는데. 그냥 편하게 입고 가세요. 미경이가 제 차림새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양원 가는 게 편한 일은 아니잖아. 제 대답에 준호와 미경이가 시선을 주고받았죠. 또 그 눈빛이었습니다. 요양원 도착? 이번엔 최 실장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주민번호 오류 정말 죄송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된 서류 준비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내밀었죠. 이번엔 주민번호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이 계약서 말고
어제 그 계약서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건요? 그건 이미 폐기했는데요. 거짓말. 어제 제가 복사할 때 봤던 계약서 번호가 2024-915였는데 그런 중요 문서를 하루 만에 폐기한다고요? 폐기하셨다고요? 그럼 폐기 확인서라도. 어머니, 미경이가 날카롭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하세요? 실장님도 바쁘신데. 준호도 거들었죠. 엄마,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새 계약서 있으니까 이걸로. 난 아직 계약할 생각 없어. 제 단호한 말에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실장이 먼저 분위기를 바꿨죠. 그럼 오늘은 시설 구경이라도 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모습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지도. 시설 투어를 했습니다. 깨끗한 복도, 넓은 방,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제 눈엔 다른 게 보였죠. 한 할머니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작게 말씀하셨죠. 2년째예요. 아들이 석 달만 있다가 모시러 온다더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엄마, 시설 괜찮지 않았어요? 글쎄다. 어머니, 왜 자꾸 삐딱하게 구세요? 저희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 미경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위해서? 내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보면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요즘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시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비정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병원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경도인지장애. 그 가짜 검사 결과 말하는 거니?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8월 15일에 내가 병원에 간 적 없어. 그날 대전 경조사 갔었다고. 미경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기억이 혼동되신 거예요. 경조사는 7월이었어요. 7월? 내가 날짜를 헷갈릴 것 같니? 8월 15일 광복절에 영자 딸 결혼식이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괜히 흥분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흥분하시면 안 좋다. 치매 환자 다루듯이 말하는구나. 집에 돌아온 후 전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준호와 미경이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러다가 정말 못 모시겠어요. 조금만 참아. 추석 지나면, 그때가 그들의 디데이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전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복지관. 오늘도요? 요즘 너무 자주 가시는데. 집에 있으면 치매 걸릴 것 같아서 비꼬는 투로 말하고 나왔죠. 하지만 제 목적지는 복지관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2층, 무료법률구조공단. 대기실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죠. 드디어 제 차례.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여성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표에 공익변호사 김하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전 조심스럽게 복사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가족이 절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1시간 동안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위조된 것 같은 서류들, 가짜 검진 결과, 가족들의 대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더니 말했죠.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특히 의료 서류 위조는 형사 고발감입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어르신, 혹시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신가요? 녹음이라든지. 녹음. 그걸 생각 못했네요. 그리고 어르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랑 지정후견인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게. 지정후견인이요? 네. 어르신이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두면 가족이라도 함부로 어르신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못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 원본을 확보하셔야 해요. 특히 그 가짜 검진 결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음성 녹음 앱을 깔고 사용법을 익혔죠. 68살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이야. 복지관에 잠시 들렀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뭐 하셨어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전 핸드폰 녹음 버튼을 슬쩍 눌렀죠. 노래교실 갔지. 노래요? 어머니가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왜? 내가 기분 좋으면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요양원건으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요양원? 난 안 갈 건데 무슨 스트레스? 미경이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죠.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래, 뭔데? 엄마 혼자 계시기 불안해요. 작년에도 가스불 사고 있었고. 작년? 그게 벌써 작년이니? 몇 개월 전이든 어쨌든 위험했잖아요. 만약에 화재라도 났으면. 녹음이 잘 되고 있길 바라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 케어를. 내가 동의 안 해도? 준호가 미경이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미경이가 서류를 들고 왔죠. 어머니, 이미 의사소견서도 있고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자로서 결정할 수 있어요. 후견인 신청하겠다는 거니? 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것도 아세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너희가 어떻게 알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날 밤, 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9월 20일, 녹음 시작. 법률구조공단 김하연 변호사 만남.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추석이 5일 남았다. 그리고 덧붙였죠. 영수나 밤 11시 30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브로커가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진행하래요. 연휴 동안은 관공서도 쉬니까. 미경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빠를수록 좋대요. 어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서 오늘 법적 후견인 얘기도 하시고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집 재개발 자금 어머니 통장에서 빼면 되는 거 맞지? 최 실장이 다 알아서 해준대. 일단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후견인 신청하면 어머니 명의 재산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다리가 떨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자기 방 문을 열고 나와 있었죠.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쉬타는 신용을 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다 들으셨죠? 지훈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도 들었니? 네. 며칠 전부터 이상해서 엄마가 할머니 물건들 정리하는 것도 봤고요. 20살 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지훈아,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할머니가 절 키우다시피 하셨는데. 지훈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엔 미경이와 최 실장의 카톡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엄마 폰이 가족 공유 설정되어 있어요. 엄마는 모르는데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실장 어르신 서류는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미경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최 실장 수수료는 첫 달 입소 비용의 30%, 재산 정리까지 도와드리면 추가 10%, 미경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최 실장 이미 의사소견서 있으니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약물도. 약물이라니. 할머니, 이거 다 캡처해뒀어요. 증거예요. 지훈이가 USB를 꺼내며 말했죠. 여기에 다 저장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몰래 작성한 서류들도 스캔해서 넣었고요. 지훈아, 너 언제부터? 2주 전부터요. 엄마가 황금빛 노후 요양원 검색하는 거 봤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계속 지켜봤죠. 지훈이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보세요. 최 실장이라는 사람 정가가 있어요. 정가? 네. 3년 전에 노인 대상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름 바꾸고 다시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 20살 손자가 이 모든 걸 조사하고 있었다니. 지훈아, 고맙지만 이러다 내가 부모님한테. 할머니,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6살 때 기억나세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저 혼자 울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매일 제 방에 와서 같이 자주셨잖아요. 기억났습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준호와 미경이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던 때 할머니가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우리 지훈이는 할머니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지훈이가 계획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추석 때 친척들 다 모이죠? 응, 큰아버지네도 오고. 그때가 기회예요. 모든 걸 폭로하는 거예요. 증인들 앞에서. 하지만 증거가. 제가 더 모을게요.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지훈이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세요. 제 폰이랑 연동되어 있어서 할머니가 녹음하시는 거 제가 실시간으로 백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니? 할머니, 우리가 이기려면 똑똑하게 싸워야 해요. 그날 새벽 3시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 같았죠. 68살 할머니와 20살 손자의 비밀 작전.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어젯밤에 못 주무셨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기겠지만, 아니야, 잘 잤어.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가 윙크를 했죠. 할머니, 저 오늘 학교 일찍 가요. 그래, 아침 먹고 가라. 아니에요. 시간 없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지훈이가 나가면서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신호였죠. 준호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해야지. 힘드시면 이번엔 그냥 간단하게. 아니야. 올해는 특별히 잘 차려야겠어. 미경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특별히요? 무슨 날이라도 되나요? 아니, 그냥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순간 둘이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늙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치매도 왔다는데. 일부러 자조적으로 말했더니 준호가 당황했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당황해라.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들려고 하잖아. 오후에 지훈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 할머니, 오늘 저녁 7시에 최 실장이 집에 온대요.
몰래 녹음 준비하세요. 과연 저녁 7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갈게요. 미경이가 급하게 현관으로 갔죠.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능글맞은 미소. 전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추석 전에 서류 마무리하려고 왔어요. 연휴 지나면 복잡해져서 준호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거실에 나와 계세요. 전 순순히 따라갔죠. 녹음이 잘 되길 바라며 최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니까. 뭐에 사인하는 건데요? 아, 그냥 입소동의서예요. 어차피 건강 때문에 가셔야 하잖아요. 건강 때문이라면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 실장이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여기 있잖아요. K병원 진단서, 경도인지장애, 요양필요 소견. K병원? 정간 적 없는데요. 어머님, 또 잊으셨나 봐요. 가셨어요. 며느님이랑 같이. 거짓말. 하지만 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녹음에 다 담기고 있을 테니까. 그때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손자분이시구나. 잘생겼네요. 지훈이가 천연덕스럽게 옆에 앉았죠. 할머니, 무슨 서류예요? 응, 그냥. 미경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방에 가 있어. 어른들 얘기 중이야. 네, 근데 엄마, 이거 녹화되는 거 알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가 녹화? 지훈이가 천장을 가리켰죠. 우리 집 거실 CCTV 있잖아요. 작년에 도둑 들어올까봐 아빠가 설치한 거 24시간 녹화되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는 없었죠. 하지만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최 실장이 황급히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미경이가 지훈이를 노려봤죠. 무슨 CCTV. 있잖아. 엄마가 모르는 거야. 지훈이가 제게 윙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 지훈 할머니 잘하셨어요. 녹음 완벽해요. 추석날 대박 터뜨릴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실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아군이 있다니.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죠. 여보, 우리 손자 장아지? 드디어 희망이 보여.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이틀 전 9월 26일 오후 미경이가 미용실 간다고 나간 사이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며느리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속에 숨겨둔 서류 가방을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신청서, 부동산 매매 위임장,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모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된 도장으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노란 메모지에 적힌 숫자들이었죠. 시어머니 통장 1억 3천, 영등포 땅 시세 2억 추정, 재개발 분담금 8천만 원, 요양원 보증금으로 활용 후 회수. 제가 평생 아껴둔 돈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치였구나. 숫자로만. 그때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가 화장대에 폰을 두고 간 거였죠. 화면에 뜬 메시지. 최 실장 어제 CCTV 건은 해결됐나요? 호기심에 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안 되어 있었죠. 미경이는 집에서는 잠금을 안 하거든요. 카톡을 열었습니다.
최 실장과의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죠. 2달 전 대화로 올라갔습니다. 미경 시어머니가 정말 답답해요. 10년을 모셨는데 최 실장 많이 힘드셨죠?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요. 미경 친정엄마는 암 투병 중인데 못 가고 시어머니는 멀쩡한데 치매 연기시키고 최 실장 그럼 더 빨리 진행하셔야죠. 치매 연기라니.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최 실장 남편분은 동의하셨어요? 미경 처음엔 반대했는데 사업 자금 얘기하니까 이제 묵이네요. 최 실장 역시 돈이 최고죠. 키읔키읔. 미경 근데 약물은 안전한가요? 최 실장 그냥 수면제예요. 정신과 처방전 있으면 합법이고요. 약물, 수면제. 그래서 요즘 자꾸 차에 뭘 타서 주는구나.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경 시어머니가 시집올 때부터 무시했어요. 미경 친정이 가난하다고, 대학 안 나왔다고, 미경 명절 때마다 친정은 못 가게 하고, 최 실장 그런 시어머니들 많아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래, 내가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지. 하지만 미경 작년에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미경 시어머니가 사돈은 원래 남이야라고. 미경 그때 결심했어요. 나도 이제 남으로 돼야겠다고. 그 말 내가 했구나. 미경이 아버지 장례식 때 준호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사돈은 원래 남이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위로한다고 한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서둘러 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셨어요? 미경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화장실 다녀왔어. 아. 그런데 미경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 들어가셨죠? 아니, 폰 위치가 바뀌었어요. 보셨죠? 다 보셨죠? 미경이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요. 10년이에요, 10년. 준호가 급하게 들어왔죠. 무슨 소리야? 왜 이래? 어머니가 다 아셨어. 최 실장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봤대.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너도 알고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8천만 원. 재개발 분담금이 그렇게 급했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이가 폭발했죠. 네, 급했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순 없어요. 평생? 난 남편 잃고 5년밖에 안 됐어. 5년이면 짧아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중 들고 제 친정은 명절에도 못 가고. 미경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왜 아이를 하나만 낳았는지. 둘째 가지라고 하셨을 때 몰래 지웠어요. 이 집에서 더 살 자신이 없어서.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준호 씨만 챙겼잖아요. 전 그냥 애 낳는 기계, 집안일 하는 사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경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 요양원에 버리는 게 답이었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동의도 없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너희가 나를 뭘로 봤니? 돈줄? 짐? 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도 망하고 빚도 있고. 그럼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말해도 엄마는 안 들어주잖아요. 늘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돈이야라고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늘 그렇게 말했죠. 노후 자금은 절대 미리 주면 안 된다고.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해요. 어머니도 시집살이 해보셨잖아요.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한다고.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죠.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엄마, 아빠, 그만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미경이가 소리쳤지만 지훈이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넌 몰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일이요? 할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가두는 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준호가 지훈이를 말렸지만 지훈이는 계속했죠. 할머니가 날 키워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울 때 할머니만 날 돌봐주셨다고요. 미경이가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래. 나는 나쁜 엄마야. 나쁜 며느리고. 그래서 이런 짓도 하는 거야. 그날 밤 아무도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전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9월 26일. 진실이 드러났다. 미경이의 상처, 준호의 무능력, 내 잘못. 모든 게 터져 나왔다.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무너졌다. 나도 잘못했구나.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하지만 그렇다고 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추석은 내일 모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 가을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되고 말았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문을 열자 지훈이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먹밥과 된장국. 할머니,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고맙다. 할머니, 내일 작은아버지네 오시죠? 응. 그때 다 말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 다 의미 없는 것 같아.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도 잘못했어. 미경이 마음을 몰라줬어. 그래도 할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있다. 68년 살아온 내 인생이. 추석 전날 9월 27일 새벽 4시. 전 아무도 돕지 않겠다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혼자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생각했죠.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명태전을 부치며 생각했죠. 내년엔 요양원에서 추석을 보낼지도 모른다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지훈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늦었는데 자지 그러니. 할머니 혼자 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자요. 둘이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동그랑땡을 빚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찜을 했죠. 새벽 6시 준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TV만 켰죠. 미경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이미 마음은 떠났구나. 추석 당일 9월 28일 큰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준호 형 준서 씨와 형수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형수님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죠.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둘러댔지만 형수님은 날카로웠죠. 미경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미경이가 억지로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올렸죠.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차례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준서 형이 말했죠.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준호가 엄마 건강 검진 받으셨다던데. 결과는 어때요? 준호와 미경이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형, 사실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죠. 엄마, 형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뭔데?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입소 계약. 이미 완료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언제? 어제요. 최 실장님이 오셔서 다 처리했어요. 내가 없는데? 내 동의 없이? 준서 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미경이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동의하셨어요. 여기 서명도 있고요. 제가 본 적 없는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제 서명이, 아니, 누군가 제 글씨를 흉내낸 서명이 있었죠.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어머니, 또 잊으셨어요? 며칠 전에 하셨잖아요. 미경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K병원 치매 진단서. 여기 보세요. 의사소견서도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신 상태예요. 준서 형이 서류를 뺏어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엄마가 치매라고? 네, 형. 초기 치매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난 멀쩡해. 어머니, 흥분하시면 안 돼요. 준호가 절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내일 모레 입소해요. 이미 다 결정됐어요. 뭐? 10월 1일. 추석 연휴 끝나는 날이요. 형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거 너무 이상한데? 어머니가 반대하시는데 어떡해.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저희 집 일이에요. 미경이가 날카롭게 말했죠. 준서 형이 화를 냈습니다. 야, 준호.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를 강제로? 형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은 미국 가서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무슨. 가족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들어보세요. 지훈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제 녹음한 거예요. 스피커에서 최 실장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명은 제가 대신했고 도장도 준비했어요. 어차피 치매 진단서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충격적인 침묵. 준서 형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완전 범죄잖아. 문서 위조야. 미경이가 당황했죠. 그건 지훈이가 계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준호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지훈이는 멈추지 않았죠. 작은아버지, 이것도 들어보세요. 또 다른 녹음. 미경이와 최 실장의 통화였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는 건 입소 후에 바로 가능해요? 네,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돼요. 형수님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전 그때 일어났습니다. 차례상 앞으로 걸어갔죠.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봤지?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고 싶으면 보내. 하지만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난 끝까지 싸울 거야. 이 돋보기로 너희들 거짓을 다 밝혀낼 거야. 미경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뭘로 받길래 10년을 모셨는데. 그래, 10년 모셨지. 그런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하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돈이 필요하다고.
같이 살기 힘들다고. 왜 이런 식으로.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그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죠.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뒤에 김하연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연락했던 그 변호사, 박영순 어르신이 고발하신 건 맞으신가요? 전 아직 고발하지 않았는데. 지훈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할머니 대리인으로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경이가 주저앉았죠. 지훈아, 너 정말.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서류 확인하고 관련자들 조사해야겠습니다. 최 실장 이름이 언급되자 준호가 창백해졌죠. 준서 형이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잠시만요. 가족 간 문제니까. 문서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노인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차례상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 영정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가족은 무너졌죠. 전 차례상 앞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추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추석이기도 했죠. 모든 거짓이 벗겨진 진실만 남은 추석. 창밖에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추석 보름달. 하지만 전 그 달이 슬펐습니다. 10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추석이 지나고 2주 후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후견인 지정, 무효 소송 및 문서위조 고발 사건 심리. 법정 입구에서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남편의 돋보기를 가방에 넣었죠. 오늘은 제 인생을 걸고 싸우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하연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끝을 봐야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피고 측에는 준호, 미경이, 그리고 최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준서 형 부부가 제 쪽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박영순 씨,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언대에 섰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 서보는 자리였죠. 본 법원에 문서위조 및 후견인 지정, 무효를 신청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님, 이 돋보기는 제 남편 유품입니다. 회계사였던 남편이 늘 말했죠. 자세히 보면 진실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민번호 조작입니다. 55만 423이 55만 425로 바뀌었죠. 글자 간격이 0.5mm 차이 났습니다. 둘째, 가짜 건강검진입니다. 제가 가지도 않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혈액형도 틀렸습니다. 셋째, 위조된 서명입니다. 저는 이런 필체로 쓰지 않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까? 미경이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현재 경도인지장의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김하연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지훈이가 촬영한 나와 최 실장의 대화 영상이었죠. 어르님,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뭐에 서명하는 건데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가족분들이 다 알아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최 실장 서명은 제가 대신했고 도장도 준비했어요. 미경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는 건 언제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최 실장을 바라봤죠. 피고 최 씨, 이 녹음이 맞습니까? 최 실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맥락이. 그때 뜻밖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서 진술하고 싶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제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피고가 증인이 되겠다고요? 네.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전 제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죠. 사업 실패로 빚이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아내가 요양원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반대했지만 돈 때문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냥 가끔 깜빡하실 뿐이죠. 68세면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밥을 지으시고 장도 보시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하지만 준호는 계속했죠. 재판장님, 어머니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5년간 혼자서 모든 걸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머니의 노후를, 자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부터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어머니께 한 짓을 생각하면 감옥에 가도 마땅합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양심적인 요양보호사였죠. 최 실장 밑에서 일했던.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최 실장은 상습범입니다. 3년간 노인 15명을 같은 수법으로.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전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40년 시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고 남편 병간호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계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제 것이면 안 됩니까? 제가 번 돈, 제가 쓰면 안 됩니까? 제가 죽을 곳, 제가 정하면 안 됩니까?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몰라줬고 아들 어려움도 외면했죠. 하지만 그게 절 요양원에 가둘 이유는 아니잖아요. 전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미경이가 울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제가 며느리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10년 고생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40년 고생했어. 이제 자유를 줘.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첫째, 후견인 지정 신청은 전면 무효입니다. 둘째, 요양원 입소 계약 역시 무효입니다. 셋째, 최 씨는 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구속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모한 가족들은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단, 원고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판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영순 씨, 네, 판사님.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이 보장합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임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고 미경이는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법원 밖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이가 달려왔죠. 할머니, 이겼어요. 그래, 이겼구나. 준서 형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앞으로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야. 난 혼자 살 거야. 네.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 살 거야. 그리고 정말 돌봄이 필요하면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갈 거야. 김하연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돌봄 신탁 서류입니다. 이제 어르신이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어요. 돋보기로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가 서명할 서류였죠. 박영순, 떨리지 않는 손으로 또렷하게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여보, 봤어요? 나 이겼어요. 우리 인생, 내가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 남편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1년 후의 오늘입니다. 제 새집 거실에 작은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네, 제 집이에요. 작년 겨울에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구했죠. 평생 모은 돈으로 제가 선택한 집. 남편 영정 앞에 송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내가 만든 송편이에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만드니까 더 맛있네요. 할머니, 왔어요.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옵니다. 할머니, 이거 사왔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아이고, 우리 지훈이. 지훈이가 할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했죠. 할아버지, 지훈이에요. 할머니,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그 모습이 대견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미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죠. 어머니, 엄마, 둘 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흰머리가 부쩍 늘었더군요. 들어와. 차례 지내야지. 조용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평화로웠죠. 아니, 조금 어색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차례가 끝나고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매일 복지관 가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알아. 저도 시어머니가 되어보니까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미경이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둘째를 가진 모양이군요. 몇 개월이니? 6개월이요. 건강 조심해.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죠. 준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작년에 못 드린 용돈이에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필요 없어. 나 돈 있어. 그래도 준호야. 제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난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너희도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엄마, 우린 이제 각자 사는 거야. 명절에만 얼굴 보고. 미경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지. 나도 잘못했고. 근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그냥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오후 2시, 준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지훈이만 남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아빠, 많이 후회해요. 그래, 알아. 할머니는 안 외로우세요? 웃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자유로워. 정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김하연 변호사가 소개해준 독거노인 모임에도 나가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봅니다. 저녁,
혼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작은 밥상에 앉아 TV를 켰죠. 뉴스에서 노인 학대 방지법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영순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내 이름이 법안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돋보기와 줄자,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죠. 수첩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6일. 추석. 준호와 미경이 왔다감. 둘째 임신. 나는 여전히 자유롭고 행복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떴더군요. 작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고 아름다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김하연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변호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돌봄 신탁 최종 서류 확인하러 오세요. 그럴게요. 아, 그리고 어르신. 다른 어르신들도 어르신처럼 용기 내고 계세요. 정말요? 네. 어르신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길을 열었다니.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대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 밤 10시.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69세의 나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순으로 살아간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언젠가 정말 돌봄이 필요하면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갈 것이다. 내 돈으로, 내 의지로. 그때까지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 것이다. 이제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펜을 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환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돋보기와 줄자를 서랍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네. 내 눈으로도 충분히 보이니까.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돋보기로 찾은 진실. 그것은 단지 서류의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진실을 찾은 것이었죠. 68년 만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젠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구독 눌러서 제 다음 이야기들도 들어주세요. 정말로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